김영남 동지가 2025년 11월 3일 12시 서거하였음을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알린다. 자, 북한에서 사실상 2인자로 통하는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3일에 사망했습니다. 자, 북한에서 워낙 대대손 손진 김씨 일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2인자 자리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굉장히 이제 낯익은 인물인데, 김정은은 물론 중국, 베트남,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애도를 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김영남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2인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대단한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내부 그리고 또 이어서 이 중국, 북한에서도 애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당, 정부, 무력 기관, 간부까지 총집합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왕야진 주북 중국 대사 그리고 레바밍 주북 베트남 대사도 이 빈소를 찾아서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요 또 지난 4일 오전 1시, 새벽 1시에 주요 간부들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또 이 자리를 참석을 해서 또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요 그 연결식에서 이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묘지라고 볼 수 있는 신미리 애국 열사릉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영남의 유해를 입구에서 직접 맞이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저렇게 김정은이 버선발로 조문하면서 추모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생전에 김영남이 그러면 얼마나 북한 내에서 대단한 인물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고생이라 고생은 다 겪으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오보이이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입니다. 자, 저게 뭐냐면요. 시청자분들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의 장례식인데 그 추도사를 아들이 아니라 김영남, 이 사람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저게 김정일 때만 그치는 게 아니라 김일성 사망 당시에도 김영남이 직접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2대에 걸쳐서 추도사를 읽은 그런 뭐랄까요, 기록을 세운 거죠. 그만큼 북한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한국에 알려진 건 일단 2018년 평창 때예요. 그때 북한 대표단을 끌고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알려졌는데,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의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시기에는 대통령을 모두 다 직접 만났어요. 그렇군요.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모두 만나서 직접 악수하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북한에서 외교적으로 얼굴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보시다시피 1928년생인데 56년부터 사회생활을 했어요. 이거는 김일성의 혁명세대라는 거죠.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한 게 1998년입니다. 김정일이 집권을 했지만 전면에 나서지 않고 외교 무대에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김영남이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헌법적으로는 최고 위치를 그 자리를 한 거고, 그런 활동을 꾸준히 했었던 거죠. 그리고 사진으로도 위상이 증명이 되는데, 그래요. 김영남 사진을 보면은요, 가슴에 훈장을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세보면 한 12개에서 20개 정도가 되는데, 대형 훈장, 미니어처 메달. 저렇게요? 예, 혼재합니다. 그 공식 행사에서는 대부분 이걸 착용을 했고, 특히 외교나 국빈 방문, 대회 개막식 등에 저렇게 훈장을 가득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최고 지도자 곁을 지켰고요. 지금 김정은과 귓속말을 하는 것을 보면 공식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최고 지도자에게 뭔가 직접 조언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최고 지도자 가장 곁에서 어떤 비공식적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훈장만 개수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자, 오늘 저희가 몰랐던 이야기 더해서 이 김영남이라는 인물을 얘기해 보려는 이유는, 자, 이 인물을 통해서 북한 권력의 한번 이면을 저희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과 아주 특별한 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저희 한 분 모셨습니다. 태용호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친분이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일단 김영남 전 위원장과 개인적으로 어떤 친분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12살 때 북한에서 평양 외국어학원 영어과에 입학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학급에 김영남 위원장의 막내 아들 김동호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학교는 북한에서 일명 간부집 애들만 다니는 이런 학교에 저는 평범한 서민집 출신으로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맺어져서 중학교 또 대학에 가서도 또 한 학급이었고 후에 그 북한 외교부에서도 같이 근무했고 또 김영남 위원장의 막내 아들 김동호가 네. 저와 저희 집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중매서 준.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아이 때부터 쭉 자라다 나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선을 볼 때 자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의 네. 친구가 있는데 한번 봐라. 그래서 이제 맞선을 보고 이제 결혼한 그런 중매 역할까지 했죠. 그러니까 중매를 서준 가까운 또 친구의 아버지. 아버지요. 그래서 셨던 12살 때부터 제가 저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북한은 우리처럼 직장에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예. 급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부들이 다 차를 타고 집에 와서 식사하고 또 다시 직장으로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점심 식사 시간이면 들어와서 또 제일 막내 아들이니까 막내 아들 동무들이 왔다면 와서 우리 교과서도 보고 그렇군요. 학습장도 보면서 공부 잘하는 거 농담도 하고 같이 놀아도 주고 그러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또 외교관으로 되셨을 때 네. 당시에 아까 국제부장이었나요? 국제부장하다가 제가 외교부에 입부했을 때에는 외교부장이었죠. 그러니까 저희 상관이었죠. 그래서 유럽에서 대표단이 오면 제가 들어가서 통역됐는데 그때면 뭐 이렇게 조그마하던데 벌써 들어와서 자기 통역한다고 아주 좋아서 그러던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외교부에 이제 외교관이 되셨을 때 외교부 장관으로 장관했죠. 지냈던 사람이고 또 중매를 서준 친구의 가까운 또 아버지셨던 네. 거네요. 자 이렇게 김영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번 이 사람이 그러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에 걸쳐서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었냐 그리고 어떻게 권력의 최측근이 됐냐 그 비결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0년을 내다본 정치 촉이라고 뜨는데 아까 조금 전에 그 카드가 돌아간 걸 보면은 두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북한의 김일성이 그 장가를 2번 갑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은 만주에서 발산할 때 하던 부인이 49년대에 죽습니다. 그 부인의 아들이 바로 김정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은 6.25 전쟁 과정에 만나서 6.25 전쟁 후에 결혼하는데 예. 문제는 60년대부터 70년대 초까지 북한의 실권은 김일성과 그 부인인 김성애 두 번째 부인이죠. 김성애가 쥐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이 뭐 김성애의 전성 시대에 권력의 정점이 있었고 북한 내에서 김성애의 공식 직함은 조선민주여성동맹 위원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여성들을 다 쥐고 있는 그런 이제 자리에 있었죠. 어느 정도 그 실권이 있었는가 하면 북한에서 간부로 내가 발탁돼서 인사 검증을 할 때 첫 네. 번째 절차가 동네에 가서 인민반장의 동의가 있어야 간부로 발탁될 수 있어요. 인민반장이 그 집 뭐 와이프가 정말 엉망이다. 맨날 옆집 사람하고 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뭐 베풀지도 않고 이렇게 나쁜 그런 증언을 하면 간부가 못 돼요. 그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김일성의 둘째 부였던 김성애가 만들었죠. 네. 그런데 70년대 초에 북한에서 이렇게 막 김성애가 뜨면서 자기 동생들을 군대와 당의 요직에 다 놓고 김일성이가 또 예뻐하니까 권력자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중앙기관들에서 김일성의 혁명활동 사상연구실을 다시 꾸립니다. 거기에 마지막 관에다가 뭘 꾸리는가 하면 여맹관,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여맹관이라는 걸 꾸리는데 그건 실지 말하면 김성애가 위원장이니까 그걸 꾸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당국제부에서도 여맹관을 꾸리는데 김영남이 나타나서 그 여맹관 사진은 다 김성애 사진입니다. 김성애가 어디 가서 네. 이렇게 사진 찍는 거죠. 그런데 김영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진들 다 내려라. 이렇게. 그렇죠. 이거 왜 여기다 이런 거 보내야 내려라.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거 당국제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김일성 커미티인데 당국제부가
김일성한테 보고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저 목 날아날 건데 다 부들부들 떨었어요. 근데 내리라고 본인이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차 오래 못 가겠구나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요. 왜 김일성이 가만히 있지? 김일성이 침묵합니다. 네.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러면 왜 김성애에게 다 권력이 집중됐냐? 김성애 아들이 바로 김평일입니다. 그래서 향후 김일성 다음의 후계 시대는 김평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김평일 쪽, 김성애 김평일 쪽에 줄을 섰는데 네. 그때 제일 먼저 척 있게 아니야, 흐름은 여기다라고 짚은 사람이 바로 저 김영남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북한에서 김영남 하면 정치의 흐름을 10년 남보다 먼저 읽는 그런 대단히 촉 있는 정치다 지도자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났고, 그런데 재미난 건요, 항상 이 권력의 향배를 대단히 빨리 보고 어디에 서느냐, 승자의 편에 먼저 서는 이 대단한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정치 용어로는 풍향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권력의 그 향배를 가장 빨리 알고 김평일이 옛날 김정일한테 섰다. 그렇죠. 이런 얘기신 예. 거죠. 이 권력의 흐름을 그렇게 쉽게 읽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김성애 때도 많은 간부들과 자식들이 김평일과 김성애에 한대줬어요. 어느 정도인가면 197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판문점 독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생각나시겠는지 네네.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때 김평일이가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나는 인민군대에 탄원한다라고 군대 나가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국의 100여 개의 대학생들이 몽땅 다 김평일 동지를 따라서 인민군대로 다 군대 나가. 이 정도로 나라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벌써 아니야, 미래는 김정일이다라는 걸 내다본 사람이고, 아니나 다를까 1980년대에 들어와서 김정일 체제가 공고화되니 김일성의 시대가 물러나고 김영남이 예측한 것처럼 김정숙 시대가 나오는 겁니다. 김정숙 시대. 그래서 조선의 어머니는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이다. 이걸 김영남은 10년 전에 얘기한 거죠. 정치 촉이 남다르다. 미래를 내다보는 선관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만으로는 또 생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죠. 두 번째 생존 비결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미지 정치의 달인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네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제 힘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에 와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는데 당시 좀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이미지 정치라는 분석이 나와요? 네, 저게 2018년 이제 평창 올림픽 동계올림픽 때 네. 북측 단장 대표로 이제 김영남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공동 무대라고 남쪽 북쪽 이제 연예인들이 공연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 중에서도 통일이여 오라라는 그 워딩이 나왔을 때 눈물을 흘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북한의 이미지가 어땠냐면은 북한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이 로켓맨, 계속 로켓 이 실험 발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저렇게 눈물을,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아, 그래도 저기 사람 사는 데구나, 이런 이미지를 좀 주고요. 동시에 아, 이제 김정은 당국이 이제 대화로 나오겠구나, 네. 이런 좀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아, 진짜 저게 진짜 슬퍼서 운 거 맞아? 이미지 아닌가? 이런 좀 논란이,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김영남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저게 다 계획된 눈물이라고 보세요. 당연히 계획된 눈물이죠. 저 사진 외에도 평창 올림픽 때 남북 공동 이제 팀이 들어올 때 예. 김영남 저 그때 위원장이 손을 높이 들면서 막 이렇게 하는 장면도 나왔어요. 그래서 김영남은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을 내가 연출을 해야 로켓맨이라는 김정은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국제사회에 이제 곧 대화로 복귀할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어느 순간에 연출하는 걸 대단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인물이죠. 그렇군요. 김영남의 그런데요. 평창 여기 와서의 또 이미지 정치로 분석되는 장면이 또 있다고 하네요.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저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영상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과연 자기보다 나이 어린 백두혈통의 김여정한테 상석을 양보할 거냐,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양보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북한의 헌법상 국가 수반이에요. 그러니까 의전 서열로는 가장 높아요. 그런데 상석을 뒤따라오는 김여정에게 양보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위 막론하고 백두혈통에게 충성하는 북한의 모습을 보여줬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두 번째는 단순한 예의의 제스처가 아니라 의전적 권력 교환을 연출한 거예요. 원로의 외교관이 이제 젊고 참신한 새로운 여성 지도자, 여성 정치인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줬다. 네. 이것은 정교한 이미지 정치의 연출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네. 김정은의 로켓맨의 강한 이미지에서 저 노회한 외교관이 온화한 미소로 상석을 양보했을 때 김여정 역시 웃으며 화답하잖아요. 그런 북한의 어떤 험악한 이미지에서 이 사람도 이렇게 미소도 짓고 양보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이미지를 연출한 모습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이미지 정치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생존 비결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생존 비결 한번 볼까요? 저렇게 차렷한 자세의 김영남 사진 뒤에 대를 이은 충성심 키워드가 나오는데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건데요. 이게 지난해 7월에 공개된 겁니다. 보면은 저희 96세의 김영남이 뒤에 있는데 굉장히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후 음악회까지 저렇게 지팡이를 들고 참석을 하고 부축을 받으며 걸어가는데, 저때 태영호 의원님, 그 김영남이 귀도 지금 잘 안 들리는 상태였다고 그러는데, 보면은 김정은 옆에서 한치의 흐트름 없이 정말 꼿꼿하게 서 있네요. 예. 저게 어떻게 보면 충성심이랄까, 이게 온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배어 있는데,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처음 북한 사회에서 이제 지도자로 등극했을 때 예. 2012년도입니다. 그때 김정은 나이는 28살에 불과한 정말 북한 사람들이 시각으로 봐도 애숭이 지도자거든요. 그러면 행사장에 나오면 제일 먼저 국가 서열의 2위가 김영남이니 김영남부터 간부들이 쭉 도열해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자기 손잡벌 되는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저렇게 키가 커요, 김정은보다. 꼿꼿한 저런 저 김영남이 제일 앞에서 머리 숙여서 폴더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보건대는 비록 젊은 지도자지만 예. 저렇게 원로가 엎드려서 폴더 인사할 정도니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바로 이 의전에서의 몸가짐을 김영남이가 딱 정립해 줍니다. 바로 그 시대에.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 뭐 후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장성대 같은 분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딱 대조가 되는 겁니다. 아니, 김영남도 손잡벌 되는 네. 지도자한데 지도자니까 저렇게 앞에서 인사하는데 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 화면에 나오지만 저 나이에 서서도 저렇게 흐트림 없이 꼿꼿한 자세로 김정은에게 예의를 표하는 거죠. 그런데 저런 충성심, 몸에 배이는 충성심이 다가 또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청렴하게 살았다는 얘기도 전해지네요. 예. 대단히 북한 체제에서 정말 생존 체제형 그런 인물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런 자리에 오래 있으면 당연히 여러 가지 교람도 범하고 가호도 범해서 비판받아서 오르내리 북한에서는 혁명화, 부침을 겪게 돼 있는데 저 김영남 위원장은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첫째, 권력을 줘도 권력을 저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인사권을 안 써요, 저 사람이. 외교부장이면 전 세계 해외 공간에 있는 외교관들, 직원들을 다 임명 권한이 있지만 단 한 명도 자기가 누구 대사를 시켜, 누구 참사시켜 이렇게 가입 안 하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북한에서 청렴 결백으로 소문나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돈 봉투 줘도 받지 않고 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외교부 안에서도 돈이 다 통하는데 인사권에서 저 사람한테는 가져다 줘도 필요 없다. 이게 다 보편화된 인식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여자들을 가까이 안 합니다. 네 번째로서는 술을 못 해요. 술도 안 해요? 네, 와인 그저 한두 잔 정도 하지 술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권력서에 2위에 있었지만 측근은 안 해요. 측근이 되려면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지도자하고 같이 놀아도 주는데 그런 걸 못 하기 때문에 측근은 안 하지만 그래도 3대에 걸쳐서 권력 서열 2위는 계속 유지한 인물이죠. 그렇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처절한 생존력을 바탕으로 권력 서열 2위로 97세로 사망하기 전까지 김씨 일가 측근으로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김영남과 다르게 잔혹한 숙청을 당한 인물들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숙청을 피해가지 못한 인물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사람입니다. 비운의 형제 김정남인데, 자, 이 사람의 생전 육성 인터뷰가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어쨌든 엄청난 사고를 저질렀으니 아무래도 부친의 노여움을 차지하나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게 뭐 저한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동생이 북한 주민들을 더 잘 살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생이 저희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도량이 있는 사람으로 믿습니다. 자, 저게 어떤 인터뷰야? 언제 나온 겁니까? 네, 저기 2011년 마카오에서 진행된 인터뷰인데요. 예. 김정남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일본 기자가 있습니다. 고미요지라고 도쿄신문 기자인데 그 기자랑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7시간 동안이나 단독 인터뷰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북한 주민들은요, 당시에 그 김정남의 존재나 혹시 그의 죽음을 좀 알았을까요? 해외에 나와 있는 분들은 TV에 계속 나왔으니까 해외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아마 북한 사람이 7만 명 정도가 해외에서 TV를 봤기 때문에 다 알 거고, 그러나 북한 내부에 들어가서 일반 북한 백성들은 저렇게 김정일에게 김정남이라는 맏아들이 있다는 걸 모르죠. 네. 그러니까 모른다. 주민들은 잘 몰랐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김정남을 죽인 게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왜 죽였다고 보십니까? 그 백두혈통 컴플렉스죠. 그 김정남은 김정일의 장남이고 공식 혼외자에서 나온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식적으로는 김정은보다 이른바 혈통 서열이 높았어요. 자신과 피를 나는 형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권력 체제의 어떤 균열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고, 백두혈통의 신성함이 북한 정권의 핵심인데 피를 나는 형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김정은에게는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자, 이 숙청 인물 첫 번째 인물이 혈통 관련 문제였다 그러면 두 번째 인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숙청 인물, 권력의 재물 장성택이 뜹니다. 그러니까 고모부였던 장성택인데, 우리 태 의원님도 이 장성택 집안과 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제가 스웨덴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 장성택의 딸 장금성이가 거기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방학 되면 평양에 들어가서 한 2개월 정도 휴가하고 오고, 그럴 때면 장금성이가 살던 집을 저희들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잔디도 깎고 집안도 청소하고, 그래서 사람 사는 집처럼 계속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또 장성택과 또 그의 부인 김경희가 딸을 보고 싶으면 이제 수시로 스웨덴도 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장성택이 한 번 스웨덴에 왔다가 노르웨이로 건너가는데, 노르웨이로 건너가면서 다른 나라 여권, 도미니카 여권을 쓰고 노르웨이 갔다가 체포돼서 그 나라 감옥에까지 갔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딸을 또 유학까지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유학을 보낼 정도면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거예요, 장성택이. 그런데 숙청이 된 이유 바로 이런 장면들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자, 2010년에 김정은이 후계자로 정면에 등장을 했을 때 저렇게 열광적인 환호가 나오고요. 그런데 장성택 옆에서 이제 마지못해 일어서서 좀 박수를 건성건성 쳤다, 이런 영상들이 포착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요, 조금 저렇게요, 옆에서 박수를 치는데 저게 좀 건성건성 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나왔었고, 또 팔걸이에 기대고 앉아 있는 장면도 저희가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 자, 좀 자세가 불량하다, 라는 지적들, 저렇게요. 좀 옆으로 삐딱하게 뭔가 서 있죠. 그러니까 저런 공개석상에서 저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니까 이게 최고 존엄 앞에서 좀 불경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박세영 교수. 그 장성택의 짝다리, 그리고 박수 타이밍이 늦은 거, 시선 처리, 이런 행동이 실제로 불충의 상징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들은 과장된 제스처로 박수를 치고 심지어 울면서 연호하잖아요. 손도 넣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장성택의 제스처가 눈에 띄게 다른 거죠. 이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사상적 일탈이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게 북한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런 주민들의 행동이나 제스처는 단지 한 개인의 어떤 타고난 무엇이 아니라
권력 충성도의 언어로 작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장성택이 이건 최고 지도자에게 불충한다라는 낙인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 장성택은 김정은의 고모부이기 이전에 유년기 시절에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했었잖아요. 스위스에서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장성택 부부가 사실상 후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장성택에게 굉장히 의지를 한 고모부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이 절대 권력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에게도 뭐랄까 본능적으로 위계의 어떤 위계 인식의 균열 같은 게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릴 때 그런 친밀했던 고모부의 모습이 내가 절대 권력이 됐는데 날 여전히 어린아이로 보네? 라는 인식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태연이 어떻게 보면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인물이 그것도 고모부가 숙청이 된 거예요. 그럼 북한 사회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당연히 충격적이었죠. 그때 당시 며칠 동안은 북한에서 사람들이 일을 못했습니다. 예. 지역 장마당에 가면요. 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다 장성택이 이야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성택이 수청됐을 때는 대단히 북한이 이례적으로 행동합니다. 네. 노동신문 아예 한 개 면에 장성택이 죄목을 구체적으로 실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 신문을 읽으면서 아니 김일성의 사위가 또 김정일의 매형이잖아요. 네. 이런 인물이었다고? 별의별 내용이 다 나와요. 뭐 마약을 쓰고 해외 나가면 뭐 카지노 다녔고 여성이 뭐 많았고 뭐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아니 당연히 북한의 롤 모델이 되었어야 할 예. 김일성의 사위가 이런 인물이 지금까지 김일성의 사위였다니 사람들이 너무 충격이어서 말을 못했죠. 그때는. 장성택이 저렇게 처형될 때 마지막에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목을 누르잖아요.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다면서요? 사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이 그때 당시 거의 매일 연이어서 장성택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 예. 그때는 시간을 다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성택 그 계파 일당을 다 처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장성택은 이제 끝났다, 죽었다라는 걸 빨리 사회에 알려서 그런 일당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그 누르기 위한 가장 상징적인 사진이 저렇게 비록 장성택이 김정은의 고모부지만 네. 저 평범한 군 장교가 목을 내리 누르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는 더 장성택에 기대지 마라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태연이 짧게 여쭤보면은 우리가 이제 김영남 얘기를 하니까 김정은 제2의 김영남은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까요? 글쎄요, 지금까지 그 김정은 옆에서 가장 오래 생존하고 있고 측근에서 지금 있는 것이 조용원이라든가 이런 몇몇이 보이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지금 13년째인데 북한에서는 13년 정도 무탈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은 뭐 영원한 생존을 담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북한의 이인자와 숙청에 대해서 한번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